자, 계약 성립인 320페이지입니다. 계약의 성립은 기본적으로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면 되죠. 그렇죠? 청약의 의사와 승낙의 의사 표시가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합의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합의가 곧 계약의 성립이죠. 그러면 계약이 합의가 안 되면 불합의가겠네요. 불합의면 계약은 불성립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불성립하여 계약은 부존재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때 이 불합의라는 형태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는 알면서 의도적으로 불합치시킨 거죠. 이걸 의식적 불합의라 그래요. 두 번째는 당사자가요,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합의된 줄 알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무의식적 불합의라 그래요. 이 두 가지 다 모두 계약은 불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무효와 다르다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321페이지 보면 이 무의식적 불합의하고 착오는 구별해야겠죠. 그렇죠?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지금 청약과 승낙이 합치된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불합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계약이 불성립하기 때문에 계약은 불존재하죠. 따라서 무효가 아니에요. 착오의 의사표시라는 것은 이것은 한 개의 의사표시 안에서 문제예요. 즉 의사와 표시행위가 불일치하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착오라 그래요. 그런데 이게 무의식적 불합의라고 하는 이것은요, 이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인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이것이 불일치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의사표시 사이에 불일치고요. 이것은 의사표시 안에서 의사하고 표시 행위가 불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법령이 자체가 부존재, 불성립하기 때문에 무효 이전 단계예요. 그러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죠. 이 말은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 상태다. 그렇죠?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구별돼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계약을 성립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라고 하면 첫 번째, 성립하는 모습과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계약을 성립하는 모습에 따라서 효력 발생 시기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일단 먼저 그러면 먼저 성립하는 모습은 기본적인 게 뭐냐?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요게 첫 번째입니다. 승낙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건데 이때 효력 발생 시기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해야 계약이 성립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청약을 받았어요. 그럼 이 청약을 받은 당사자가 승낙의 의사표시가 드디어 효력이 발생해버리면 계약이 체결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승낙의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그래서 이게 효력 발생 시기란 것은 곧 계약의 성립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계약의 성립 시기, 효력 발생 시기, 이것은 결국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승낙이 효력이 발생하는 때, 이거와 같습니다.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란 것은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것은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승낙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니까요. 따라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가 원칙이죠. 그런데 우리 민법에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원칙이고 이게 예외이죠. 예외로서 예외 규정을 두었을 때 이렇게 예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예외가 있는가라고 보면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시기 또는 효력 발생 시기 또는 이 승낙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대해서 발신주의를 취하는 예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민법 531조에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계약 성립의 모습이 격지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일 때요. 격지자 간의 계약일 때는 이때는 계약 성립 시기를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발신주의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격지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걸 알아둬야겠죠. 이 격지자라는 것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하여 상대방 청약자한테 효력이 발생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도달해서. 그래서 승낙의 의사표시가 발송해서 도달할 때까지 상당히 시간이 필요한 경우를 우리는 격지자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발송과 도달 사이에 시간적 거리가 있는 이것을 우리는 격지자라고 해요. 이 공간적 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시간적 거리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격지자 사이 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바로 우편에 의한 승낙할 때요. 우편에 의해서 승낙 의사표시 할 때는 우편이란 것은 아무리 빨리 가는 거라도 오늘 아침에 발송해도 오후 돼야 도달한다는 거예요. 내가 발송하자마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편에 의한 승낙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대부분은 이게 격지자 간의 계약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요. 우편에 의한 승낙에서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발신주의가 적용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뭐냐? 승낙 의사표시를 만들어서 우표를 붙여서 우체통에 딱 집어넣거나 거기에 우체국 직원에게 딱 내밀 때 그때 뭐가 된다고요? 발송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때 계약은 체결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격지자 사이의 계약, 예외 규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여기 들어가는 거죠. 도달주의. 즉, 이 승낙 의사표시가 청약자한테 도달하게 되면 그때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이잖아요. 도달주의. 그러면 이 도달주의에 적용되는 그러한 계약을 뭐라 그러냐?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화하는 사람 사이의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화자 사이의 계약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대화자 사이 계약은 주로요. 뭐 전화로 하는 경우도 되죠. 공간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전화로 서로 계약을 체결할 때 승낙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하면 그 상대방 교회는 내가 여기서 그래 내가 사겠다라고 승낙 의사표시하면 수초 내에 그 상대방 청약자한테 도달하잖아요. 이런 경우를 뭐라 하냐? 대화자 사이다 이렇게 해요. 자, 이 대화자라는 말도 알아두셔야겠죠. 그러면 대화자 사이의 계약은 주로 어떤 경우냐라고 하면 이건요. 이것은 예컨대 전화로 승낙을 한다든가, 그죠? 뭐 상대방과 청약자와 대화하면서 청약자가 청약했을 때 청약자가 그래 내가 좋다고 하면 사겠다 의사표시하면 그것은 대화자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방 청약자의 수화기에 들리는 순간에 바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요. 팩스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다든가, 그렇죠? 뭐 이메일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다든가 뭐 이런 등등의 행위입니다. 이런 것들은 대화자 사이의 계약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건 도달주의 적용된다. 그죠? 도달주의. 자,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좀 해 두시면 되겠다. 그죠?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대원칙 딱 못을 박아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요.
계약을 성립하는 모습을 우리 민법은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이 성립하는 모습이요. 자, 이때 의사란 것은 승낙의 의사가 실현되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언제 성립하냐? 자, 승낙의 의사가 실현된다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죠. 내가 식당에다가요, 중국 식당에다가 중국 음식 요리하는데요. 제가 지금 갈 테니까요, 짜장면 하나 좀 부탁할게요. 이렇게 하면요, 상대방 네 이렇게 하겠잖아요. 그 내용을 받고 뭐예요? 네 하는 순간에요,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준비하면 그때 뭐예요? 계약은 성립한다는 거죠. 그쵸? 이게요.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쪽에서요,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그 상품을 수시로 사용하는 상대방한테요, 물건을 개당 10,000원씩 해서 10개를 포장해서 각각 보내면서요, 야, 이거 개당 10,000원이다, 이번에는. 그래서 내가 10개 보냅니다. 그러면 필요한 만큼 사용하시고 나중에 돈은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요, 그 상대방은 수령했을 거 아닙니까? 수령했을 때 자기가 필요한 게 5개니까 5개 떼가지고 썼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때요? 5개를 쓰기 시작하는 순간에 뭐예요? 바로 5개에 대한 내가 사겠습니다라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말을 하지 않아도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야겠죠. 그게 바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실현하는 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었다라고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런 형태의 모습을 우리는 보통 이건 관행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때가 많겠죠, 그죠? 그래서 별도로 우리 민법에 보면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다든가 관행적으로 옛날부터 반복적으로 해왔다든가 할 경우에는 굳이 의사표시가 없고 승낙에 가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실현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실현행위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계약은 체결됐다고 하자. 이렇게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을 하고, 그럼 이거는 언제 계약이 성립하죠? 이것은 바로 이 의사 실현하는 사실이 있는 때입니다. 자, 요때가 계약이 체결된 때입니다. 그쵸? 사실이 있는 때예요. 안 때가 아니에요. 청약자가 안 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실이 그냥 있게 되는 순간에 계약이 체결되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 계약이 체결된다는 것은 급부 이행의 채무 내용이 채무가 발생해 버리는 시점이에요. 그죠? 그게 바로 효력 발생 시기죠. 그 계약 성립 시기는 곧 효력인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는 시점이기도 하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요 시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청약이 서로 교차하는 경우요. 교차 청약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교차 청약. 이 교차 청약이라는 것은 뭐죠? 보통은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이 자기한테 청약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상대방한테 청약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파트를 을한테 5억에 팔겠다고 청약했어요. 살래라고 이렇게 청약했습니다. 그런데 갑이 자기한테 그 아파트를 5억에 팔겠다고 청약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을이라는 사람은요, 갑한테 야, 갑 내 아파트 내한테 5억에 팔래라고 이렇게 또 청약했다는 거예요. 5억에 그 아파트를 팔으라고 청약했다는 거예요. 내가 살 테니까 내한테 팔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간에 그 청약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되죠. 이런 내용으로, 내용이 일치되는 내용으로 서로 당사자가 청약했다라고 하면 이걸 우리는 교차 청약이라 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교차 청약이 되면 계약이 성립한 걸로 인정하는데, 그러면 계약 성립 시기는 언제냐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이 정해놨어요. 이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예요. 양 청약 모두가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양 청약이 도달한 때.
이 도달은 모두 도달해야 돼요. 모두 도달한 때 이렇게 정의해 둡니다. 모두 이렇게요. 그럼 결국은 이 두 개의 청약 중에 동시에 도달했다면 동시에 도달한 그때가 될 것이고 선후 관계로 도달했다면 나중에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그래야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가 되겠죠. 이렇게요. 자, 이때 요 내용을 반드시 저렇게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이렇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이렇게요. 자, 모습 세 가지 우리 민법 인정하는 건 이 세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성립 시기에 관해서는 또는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해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겠죠. 그 외에 경쟁적 계약 체결이 있어요. 경쟁에 의한 계약 체결. 예컨대 입찰이나 또는 경매요. 그렇죠. 이때도 역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분해서 승낙의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컨대 입찰의 경우는요. 입찰 때는 입찰한 사람이 자, 나 이러이러한 건축 행위를 해주면 우리가 500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건설사는 한번 입찰해 보실랍니까? 이렇게 공고를 해요. 그러면 건설 회사들이 A 회사, B 회사, C 회사 등등이 이렇게요. 야, 이렇게 우리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공사하겠습니다라고 이게 입찰에 하죠. 입찰의 의사를 표시하죠. 이게 청약인 거예요. 그러면 그 입찰을 받은 당사자들이 뭐예요? A 회사, B 회사, C 회사, D 회사 등 이 회사들이 제시하는 공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자기들 비용을 전도 든다는 것 등등 이렇게 제시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이러한 내용으로 공법을 통해서 완성해 드릴 테니까 이 건축물을 만들어주면 우리는 450억만 받으면 됩니다. 500억까지 필요 없습니다. 뭐 A회사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B회사는 우리는 470억인데 우리는 이렇게 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겠죠. 이런 의사들이 즉 각각의 그 건설회사들이 입찰하는 이 행위가 뭐예요? 이게 청약에 해당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런 A, B, C, D 이런 건설회사 입찰 내용을 쭉 보고 입찰 붙인 당사자가 그 내용을 심사한 다음에 그러면 그 중에 B회사가 가장 좋겠다. 500억 미만이고 동시에 그 요구하는 모습의 그 건축물이 제대로 만들어지겠다. 그렇게 되면요, B회사를 낙찰하겠죠. 이때 이 낙찰하는 행위가 바로 뭐가 돼요? 이게 승낙이 되겠죠. 그때 계약이 체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쟁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누구의 의사가 청약인가를 잘 이해하고 누구의 의사가 승낙인가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청약이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어떤 것인지 또 승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알아야겠죠. 그래야 일반적으로 청약과 승낙의 계약이 성립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 이러한 모습과 효과 효력 발생 시기를 배웠으니까 청약의 내용과 승낙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 교재에는 321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어요. 자, 먼저 거기에 청약이라 하면에서 청약을 먼저 설명하고 있죠. 자, 청약 정리해 보죠. 청약의 의사표시. 자, 먼저 청약이 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보면 청약자는 특정인이죠. 특정인인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의사표시 내용. 이 표시 내용은요, 반드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일방적 의사로서 표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며 일방이 마음대로 만들어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됐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청약의 의사표시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걸 기본적으로 하고요. 다만 여기 조심해야 될 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아닌 개념으로 청약이 아니지만 청약을 하라고 유인하는 행위가 있어요. 이걸 청약의 유인이라 하는데 청약의 유인은 의사의 통지로서요. 이거는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의사의 통지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에게로 청약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보고 이런 내용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청약해 줄래? 그럼 내가 승낙을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할 때 이걸 우리는 청약의 유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322페이지에 가면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별해 놨습니다.
이 청약은 의사표시죠. 이 표시행위가. 그렇죠? 의사표시인 내용이고요. 여기는 의사의 통지인 내용이에요. 이렇게. 요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구별.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322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청약과 청약 유인 구별해 놨습니다. 청약의 유인은 대부분이 뭐예요? 구인 광고라든지 주택 임대차 광고라든지 상품 목록을 배부한다든지 기차 시간표를 게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게 바로 청약의 유인이죠.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이 내가 의사표시할 때 그게 의사표시란 거죠. 이렇게요. 자, 그런 면에서 청약과 청약 유인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러한 청약의 내용으로 표시하게 되면 청약의 효력은요, 첫 번째 발생 시기는 당연히 청약은 이 의사표시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고, 이때 상대방은 특정인일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인일 수도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발생 시기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니까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한다라는 도달주의가 적용됩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청약의 효력은요, 효력의 발생 시기가 이렇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내용은, 효력의 내용은 청약한 사람은 마음대로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청약에는 구성력이 발생한다라고 하고 이것을 철회할 수 없는 성질이다 해서 비철회성이다 이렇게 해요. 기본적으로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체적 내용은 청약을 받은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그 상대방이 갖게 되죠. 그래서 이걸 뭐냐면 상대방에게 승낙할 수 있는 자격을 적법하게 부여한다 해서 승낙 적격을 실현해 주는 거죠. 승낙 적격이 생깁니다. 상대방에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이 청약의 실질적 효력이다 이렇게 해요. 보통 승낙 적격은 승낙할 수 있는 기간을, 요 기간 동안만을 승낙 적격이 인정되는 기간이죠. 그래서 승낙 기간이 바로 곧 승낙 적격이 갖는 기간이다 해서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승낙 기간은 것은 결국은 뭐예요? 청약이 유효한 상태로 두는 기간이죠. 그래서 청약의 효력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승낙할 수 있는 적격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약에 받는 사람만이 승낙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승낙 적격이 실질적 효력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보면 323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니은에는 청약의 구속력, 철회할 수 없습니다라는 기본 원칙을 설명해 놨어요. 그 다음에 디귿에는 승낙 적격이 있죠. 승낙 적격, 이걸 디귿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 내용은 청약을 할 때 승낙 기간을 정하는 것은 청약자가 정합니다. 이렇게 청약자가 정해서 승낙 기간을 정해서 하면 그 승낙 적격이 상대방한테 생긴다는 것이죠. 이렇게요. 자, 이런 내용이 바로 청약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럼 승낙은 어떻게 되냐? 여기에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체결되죠. 따라서 승낙은 청약자에 대하여, 특정인인 청약자에 대하여 의사표시하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그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의사표시다. 그죠? 의사표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승낙의 요건은 324페이지에 보시면 청약의 내용과 완전히 동일한 내용으로 동의하는 의사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약자란 주관적 요소를 갖춰야 되고 일치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청약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되는 내용으로 승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일치돼야 되죠. 그래서 승낙에서 유효한 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의 합치가 있어야 돼요. 주관적 합치, 객관적 합치. 청약자에 대한 일치, 그 다음에 청약에 대한 일치, 객관적 일치죠. 이 두 가지가 갖춰질 때 드디어 승낙에서 계약이 성립한다 이래 되겠죠. 물론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는 우리는 이미 여기서 했죠.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는 바로 대화자 사이에서는 도달주의, 격제자 사이에서는 그 승낙을 발송한 때 계약이 효력이 발생한다 또는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했죠. 따라서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는 대화자 사이에서는 그 승낙이 상대방 청약자한테 도달할 때 이렇게 될 것이고,
격지자 사이에서의 승낙은 바로 발송하는 순간에 승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겠죠. 발신주의니까. 이것에 의해서 해결하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324페이지의 4번 동그라미에 연착된 승낙이요. 이 승낙기간을 지나버리는 게 연착이죠. 연착된 승낙일 때는 당연히 계약은 불성립입니다. 계약은 성립하지 않지만 우리 민법에 연착된 승낙을 어떻게 처리하냐, 민법상으로는 새로 청약으로 볼 수 있죠. 새로 청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종전의 청약자가 계약을 승낙해버리면 계약이 체결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연착된 승낙만 가지고는 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나 불성립이나 다만 종전의 청약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바로 연착된 승낙을 새로 청약으로 봐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다만 이 연착된 사유가 특별한 사정 때문에 연착되었다라고 할 때는 이 연착된 승낙을 받은 청약자는 지체 없이 그 승낙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연착된 사실을. 연착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청약자가 지체 없이 연착된 사실의 통지가 없으면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결해서 계약은 성립해 버립니다. 그 내용이 528조에 있어요. 조문에요. 325페이지에 보면 거기에요. 니은 동그라미 보시면 있습니다.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게 보낸 경우였죠. 충분히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 때문에 사고가 있어서 연착되었다라고 할 때는 이 청약자는 지체 없이 승낙자에 대하여 연착의 통지를 해야만 계약이 불성립되는 것이고 만약에 지체 없이 연착에 통지하지 않으면 그때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계약은 체결됩니다. 이 내용을 꼭 정리해 두셔야겠죠. 자,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청약과 승낙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327페이지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